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오늘은 IBP 출판사에서 나온 저자 박은영의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이의 이야기, 소란스러운 동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입니다. 안녕하세요. 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녹음 바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지금 나의 마음 상태 어떤지 우리 짧게 이야기하고 녹음 들어갈까요?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촉촉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신났어요. 겉으로 신나 보이지 않지만 열흘 만에 오늘 외출을 할 수 있어가지고 와, 밖에 나간다, 신난다 하면서 왔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나는 가볍다. 남편이랑 어제 저녁에 화해했거든요. 어제 아침엔 많이 무거웠어요. 오늘 아침엔 가볍다. 갑자기 아멘을 외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럼 우리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책 소개를 먼저 짧게 해볼 텐데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들어가며 파트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게 이 책을 가장 잘 소개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10페이지를 보시면 들어가며 하고 제목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인데, 가끔 사람들은 내게 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왜 굳이 비장애인들 같은 삶을 똑같이 살려 하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았다. 나는 그저 학교에 가고 취직하고 놀러 다니는 일상을 살 뿐인데 굳이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이상했다. 성인이 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 사회에는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이 내용이 바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비장애인들이죠. 그리고 장애우들은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비장애인의 관점으로 질문하는 것들이어서 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제목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비장애인들이 했던 그 질문들을 또 장애우들이 거꾸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부분에는 특히 이 박은영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또 가족들이 함께 씨름했던 것, 학교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또 중간에 보면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파트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셨구나. 이 박은영 작가님은 보니까 날개 부분에 본인 소개가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자 장애 여성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사람, 그 외에도 여러 정체성을 지닌 사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문학이랑 사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역사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냥 자기를 볼 때 장애인이라고만 보는 그런 사회의 시선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2살, 3살 그 정도의 뇌성마비 상급 판정을 받은 후에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걸 통해서 결국 글로 말로 풀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장애를 가진 분이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인들 속에서 지내면서 느껴왔던 것을 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되게 새로웠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낯설었어요. 처음이구나 싶었어요. 한 번도 장애인 친구가 저한테 옆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었는데 네. 어떤 한 친구가 와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되게 담담하게. 예. 그쵸? 조곤조곤.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무지했구나.'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알게 된 것도 되게 '다행이다.' 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거의 매 학기 빠지지 않고 장애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과목이시죠? 이제 심리학 수업이다 음. 보니까 네, 상담 배우고 심리학 배우는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장애우 학생들이 있는데 장애는 지금까지 상당히 다양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각장애인 학생도 있었고 네. 네, 또 뭐 청각장애라든지 뇌성마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럴 때마다 되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가 늘 쉽지 않았던 그러니깐 배려라는 표현도 '내가 써도 되는 건가?' 예,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 그냥 우리가 배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배려가 맞는 배려인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를테면 보통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맨 앞자리를 이렇게 뭐 배려석으로 예, 임산부 배려석처럼 이렇게 놔두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배려를 받는 것 자체를 또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박은영 작가 책을 보면서 그 학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음. 과도하게 배려를 했을 때 예.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 인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그냥 친구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되면서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읽으니까 이번 학기에도 장애 학생이 있는데 너무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여러 유형의 선생님들이 막 소개됐잖아요. 네. 기본적인 그 출발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잘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출발이었던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죠. 그쵸. 교육기관도 없고 책도 없었다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쓴 그 글에.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셔 가지고 잘하려고 했던 방법이 오히려 정말 공동체 그 반 아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장애 아이를 더 외롭게 하고 더 상처를 받게 했던 그런 과정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네.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장애 학생이 이번 학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게 답장이 지금 딱 마침 와 있어요. 제가 그 그래요? 배려석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괜찮냐? 하는데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는데 음. 어쨌든 굉장히 "이런 거를 물어봐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지금 답장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도 박은영 작가의 어린 시절의 선생님들도 이 박은영 작가가 어려웠던 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혹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뭔가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하고. 네네, 결정을 예. 물어보지 않았기 예. 때문에 네, 그런 게 또 음. 어려움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저는 교회에서 한번 시각 장애인 아이가 온 적이 있었어요.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때 한 8살 정도 되는 언니가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 현장에 시각장애인 친구가 와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처음 오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혹시 넘어질까 봐 제가 옆에 가서 아이를 붙잡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손을 딱 뿌리쳤어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음.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때 네. 인제 옆에 엄마가 계시다가 "아이가 이 정도는 혼자서 가늠해서 갈 수 있어요. 음.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시면 음.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그냥 무조건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물어보질 않았네. 그때 이제 깜짝 네.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약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싶을 때 그때는 그냥 당연히 돕는 게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거다. 그리고 고마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러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그냥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는 꼭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제 매 학기 경험을 하면서도 매 학기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게 여전히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끼리의 인간관계는 제가 뭐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30년치의 얼추 어떤 경험치가 쌓이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늠이 오는데 비장애인들하고는 어울릴 일이 사실은 없으니까 네. 저는 저기 학창 시절에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일 때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각 반에 장애인 친구가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제가 급식을 해 주러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몸이 좀 불편했었는데 앞으로 식판을 가지고 나왔는데 식판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국을 떠 주거나 반찬을 떠 주면 그냥 금방 쏟을 것 음. 같은 상태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같이 그 반에 있던 애들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네. 자기들끼리는 약속이 돼 있었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도와주고 그냥 친구더라고요. 도와주고 뭐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같이 예, 약한 부분을 감당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의 행동이 자세가 그 공동체 안에 "너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야."라고 이렇게 같이 한다? 예. 그러니까 선을 긋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특혜를 주거나 그렇죠. 그 배려가 너무 지나치거나 네. 하는 그 행동은 이 공동체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존재야라고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 독립을 해서 룸메들하고 같이 사는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을 네, 공동체? 놀라운 도전인 거죠. 네. 예, 그쵸. 장애인인데 가족을 떠나서 룸메들이랑 낯선 룸메들이랑 같이 사는 건데 결국은 그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봉투를 내가 묶을 수는 없지만 묶여진 거를 옮겨서 버릴 수는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걸 어떻게 다 해. 일단 뭐 가족하고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굉장히 좌충우돌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아마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룸메들 이렇게 같이 사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또 20대, 30대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쵸. 다 그러죠. 룸메들이랑. 맞아요. 갈등 없는 관계가 어딨어.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그쵸. 그 갈등 하나에 마음이 무거웠다 가벼웠다 이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 자체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본을 보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저는 책으로 내셨다는 게 네. 너무너무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책을 저는 사실은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진솔하고 특히 교회 부분에 대해서 너무 뜨끔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뜨끔뜨끔하는. 네. 그러셨어요. 그 뭐가 뜨끔했는지 네. 얘기해 보죠. 네. 그러게요. 저는 그 감사. 우리가 맞아요. 얼마나 범사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나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감사거리를 내가 이렇게 정해 주고 "너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참 너무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페이지로 보면 125페이지에 이분이 그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어떤 왜곡된 관점 3가지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요거를 짧게 읽어 볼게요. 네.
장애를 죄의 결과로 여기거나 장애가 낫지 않는 이유를 모두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정죄하는 태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혹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고난이라고 말하거나 장애인을 천사 같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제멋대로 은혜 받는 태도. 읽으면서도 막 네,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을 자신이 선을 행할 기회와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 네, 아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분이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여기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장애를 가진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2급 받으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지금은 휠체어에서 생활을 하세요. 근데 이전에는 그래도 목발을 짚고 걸으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경험 중에 기도원을 많이 엄마가 데리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해서 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네. '왜 나는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낫지?' 하면서 많이 낙심했었고 또 기도가 부족해, 부모의 기도가 막 또 그죠. 이렇게 그쵸. 자책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때리면서 또 기도를 해 저도 주셨대요. 그런 얘기 들었던 것 예. 같아요. 안찰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게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그 50년 넘게 인제 살면서 초반에 겪었던 그런 힘겨운 것들을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떠나게도 되는 그런 예 경험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저자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자가 이렇게 기술한 게 있잖아요. 예. 38페이지. 나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나와 나를 붙드는 더 큰 손을 신뢰하며 나를 잡은 손에 힘을 빼는 것이 엄마의 일이었다면 내 몸으로 앞에 열려 있는 세상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장애가 있는 나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엄마는 그렇게 서로의 가족이 되어갔다.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 엄마와 아빠는 낯선 몸을 가진 나를 잘 키우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 다른 가족의 삶을 함부로 희생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분들이 이 장애 입은 내 아이의 정말 책임자가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잡으실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역할을 잘 해주신 또 하나의 모델.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의 삶이 많이 희생이 네. 되죠. 네. 네, 뭐 이 가정도 그걸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아마 최대한 그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 음. 않으셨을까. 아까 읽어 주신 거에서 "더 큰 손을 신뢰하며 나를 잡은 손에 힘을 빼는 것이 엄마의 일이었다." 힘을 빼는 거? 사실은 이게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가 할 일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사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알맞은 시기에 힘 빼는 걸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참 그러기가 쉬운데 이 딸이 엄마의 그런 모습을 되게 잘 간파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 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혼자 독립해서 떠나갈 수 있게 그렇게 키우는 게 부모의 할 일인데 '잘하고 있는가?'라고 요 부분에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저자도 정말 어렵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정말 맞아요. 인격적이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것이 되는 걸 원하실 텐데 그분이. 그렇죠. 사실 교회가 감싸지 않으면 어디서 이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인제 교회에 성인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뒤쪽에 아예 휠체어석이 마련이 돼 있어요. 와, 좋은 교회예요. 공간을 많이 와. 두어서 네. 뒤에는
예, 휠체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늘 거기 한 분씩 앉으세요. 음. 근데 어느 날 제 옆에 앉으셨는데 계속 다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음.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하면서 인제 예배 시간 내내 주물러 드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분은 꼭 오기 직전에 진통제를 먹고 오시는 아. 거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안 드시고 오셨대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다고. 예배에 음.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는 장애인분들이 그냥 한 번 장애인 경우에 그대로 가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통증, 고통 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사실 안 해 음. 봤었거든요. 근데 '아 그런 게 있으시구나.' 그리고 계속 뒤틀려지는 몸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재활이 필요하고 또 그 고통을 누군가가 또 분담해 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책에서도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제가 그 비슷한 그러니까 연관된 부분을 지금 조금 읽어 드리고 싶은데요. 예. 178페이지에 보면 통증은 내가 취약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분도 굉장히 통증을 많이 겪었다는 네.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내가 취약하다는 사실만큼이나 내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이며 타인을 돌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또한 진실이었다. 그 두 가지 진실을 모두 지키기 위해 돌봄이 필요해질수록 독립도 더 하고 싶어졌다. 네. 그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만큼 동시에 내가 어떤 책임 있는 또 결정할 수 있고 또 누군가도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도 동시에 더 커지는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는 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될 모든 그 학생들은 특수교육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대요. 아. 나라가 정해 놨대요. 근데 이분이 인제 현장에서 대학생들도 만나지만 그 장애 아들도 많이 만나는데 지혜를 배울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무슨 일을 볼 때 우리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머리를 다 써서 막 엄청 많이 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단순과 심플이 정말 되게 지혜로운 방법일 때가 많구나라고 깨달는 경우가 많으시대요. 근데 진짜 그렇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일을 더 복잡하게 하고 그르칠 때가 저는 많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다운 증후군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계시는데 지금 그 친구 한 18살 됐어요. 근데 저는 '아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애쓰셨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덕분에 음. 간단한 것들 진짜 심플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게 자기한테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라고 말씀을 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 엄마의 그 마음의 진짜 신앙 고백이셨어요.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장애인들의 그 삶. 장애인들의 삶은 그냥 늘 막 정말 이겨내야 되고 인내와 막 이런 것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네. 그런 일상적인 일을 똑같이 그렇게 사신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이 참 '너무 좋다. 귀한 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맨 처음에 이 추천사를 보면 첫 번째 추천사가 김경아 씨라고 진로와 소명 연구소 성교육 팀장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네. 저자이신데 이분이 이 책은 장애를 소재로 쓴 책이지만 장애 극복 성공 신화가 아니다. 우리는 어. 뭔가 자꾸 극복해야 된다. 음. 넘어서야 된다. 결국 그 밑에 깔린 거는 극복하지 않은 것은 약간 실패?
라고 하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의 어떤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삶인 거잖아요. 꼭 모든 걸 막 극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아니면 실패고 힘들어요. 네. 듣기만 해도. 그래서 이 책이 막 대단히 막 가족이 막 완벽한 가족 또 완벽한 어떤 장애인의 삶이 아니라 그 가족이 그 뭐죠? 미국에 가서 네. 어떻게 보면 도망교육법. 네. 이상하다고 진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세월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이 책에서 표현을 해 주시고 이분도 정말 그 통증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이게 장애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은 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와닿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83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선택은 장애 인권이라는 큰 맥락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라는 한 명의 장애인에게는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낸 이상한 시간은 무엇보다 고생했잖아요, 진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지문이 형성된 시간이었다. 이 말이 너무나 이렇게 와닿으면서 네. 이분이 그 3년의 시간이 굉장히 매일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운동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말을 하는구나. 최선의 그런 시간이었다고 지문이 형성된. 네. 진짜 성공과 실패 이거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 집이 그동안 해온 건 뭐지? 네. 그거를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이건 거의 이제 출산의 과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더 그런 출산의 고통 같은 고통을 이제 겪으셨을 텐데 너무 귀한 책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셔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인식을 새롭게 해 주는 그런 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선물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책이 어떤 책이다. 그것도 좋고 어떤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 우리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너무 다양한 우리가 다 같이 지내는데 그게 더 넓어지게 하는 그리고 정말 더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데 이 책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목이 소란스러운 동거인데 소란스러운 동거? 이건 단순히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네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맞아요. 네 우리 사회도 표지를 보면 집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네. 소란스러운 동거 가운데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표지를 갑자기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는 게 다 소란스럽지 않나. 사실 누구랑 같이 산다는 맞아. 게 우리 안방도 소란스러워. 예, 제 조용하지 마음속도 않은데 소란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장애인, 비장애, 벽을 허무는 사이의 이야기. 근데 누구든 약한 건 분명히 다 있고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장애나 있는데 특히 저는 장애에 대해서 그걸 은사라고 얘기한 몰트만의 그 생각을 가져다가 이렇게 써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깜짝 놀라서 장애를 한 번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망치에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은사라는 거는 내가 은사가 있는지 모르다가 이거 은사구나 알고 잘 닦아서 갈고 닦아서 잘 발휘하고 누군가를 또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장애를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본 시각 자체가 너무나 신선하고 놀랍다. 그렇게 되고 싶구나. 그래서 이분을 향해서 되게 박수 쳐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분의 인생을 담은 책. 그래서 뭐 10년이든 20년 후든 이분이 다시 책을 낸다면 그때는 또 얼마나 또 성장하고 더 많은 자기 은사를 잘 발휘했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까지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박은영 저자님. 맞아요. 네, 오늘 책 소란스러운 동거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도 같이 읽어서 좋았죠? 네. 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